책을 읽는다는 건 한 사람의 마음속을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일이죠. 걷는다는 건 세상의 이야기 속을 조용히 걸어 나가는 일이기도 하고요. 책과 걷기, 이 둘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듯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길 위를 나아갑니다. 때론 멈춰서고, 때론 뒤돌아보고, 때론 아무 말 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그 속에서 아주 조용한 깨달음 하나를 만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책이 우리 안의 풍경을 바꾼다면 걷기는 그 풍경을 따라 살아가는 연습을 시켜줍니다. 책 속 문장은 우리를 사유하게 만들고 길 위의 공기는 우리를 다시 호흡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함께 꺼내보려 합니다. 책이 들려주는 속삭임, 길이 알려주는 침묵,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마주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지금 이 순간 페이지를 펼치듯 마음을 열고 길 위에서 문장을 따라 걷듯이 우리도 함께 걸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을 진행하는 고니 안철입니다. 첫 곡으로 들은 노래는 Before Sunset의 OST 중에 Waltz for a Night이었습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철학적 과정일까요? 철학자들은 걸으며 사유했고 예술가들은 길 위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걸으면서 자신을 치유해 왔습니다. 오늘은 알베르트 키칠러의 철학자의 걷기 수업을 통해 걷기가 가진 철학적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폭을 넓혀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술심리 치료를 연구하시는 임지한 교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만나고 또 어떤 사유를 하게 될까요? 철학과 예술 그리고 치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걷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임지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알베르트 키칠러의 철학자의 걷기 수업이라는 책으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몹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키칠러는 책에서 걷기를 통해서 철학적 사유를 깊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걷기가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자기 성찰, 그리고 또 존재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네, 뭐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네. 키칠러가 이 책의 구성에 네. 목차에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목차가 우리가 이해하기는 만약에 네. 이제 철학자의 걷기 수업이었으면 네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사유하며 걸었고 라는 걸 기대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그냥 순수한 걷기에 다양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다는 목차를 내셨거든요. 아, 그 목차만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네네. 네, 들어가는 말이 사색은 영혼의 산책으로 시작을 하세요. 아,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산책길, 삶의 길, 생각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고요. 이것만 봐도 산책을 하는 길이 삶의 길이고 네. 이 길은 생각의 길이다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는 길이 있어요. 아, 네. 그게 지금 우리 고니님이 물었는 첫 번째 답이다, 그죠? 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는 길. 아, 걸으면서 네. 고민을 하나하나 풀어놓죠. 우리는 그걸 내려놓는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다 내려놓고 걷다 보면 마음도 건강해지만 적당한 걷기는 햇볕을 쬐면서 걷는 거는 몸도 건강하게 한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인데
가끔은 일상과 거리를 두는 길. 우리가 그 속에 함몰되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다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일정한 거리를 두었을 때 깨닫게 되죠. 우린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챕터 보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길. 나를 탐구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들 하죠. 네. 예, 다섯 번째 챕터인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얻는 길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적절한 정도를 찾는 길. 요즘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일곱 번째는 자연을 즐기며 걷는 길. 우리가 휴식을 얘기할 때는 생각이나 이런 걸 내려놓고 그냥 즐기는 거. 이 여덟 번째 챕터가 안온한 내면에 이르는 길. 네. 우리가 편안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고 편안한 거. 그러한 나의 내면에 이르는 길. 아홉 번째는 더 큰 기쁨에 다다르는 길. 그러면서 우리 또 기쁘고 행복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예, 열 번째 챕터가 도보 여행이 주는 행복의 길. 저희 여행하면 주로 자가용 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굳이 강조를 하죠. 도보 여행이 주는 행복의 길. 그 11번째 챕터인데요. 삶의 단순함을 깨닫는 길. 이게 이제 두 번째 알아차림인 것 같아요. 인생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거죠. 그 다음에 12번째는 침착성과 참을성을 배우는 길. 저희 침착하고 참을성 있으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고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침착하고 참을성이라는 게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이걸 배우는 길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무상을 받아들이는 길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엔딩은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곳에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길이라는 건 걷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네. 서기도 하죠. 네. 자, 이런 만남과 깨달음과 풀어놓음, 이 우리 고니님이 질문했던 걷기가 인간의 사고방식, 자기 성찰, 존재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물으시면 네. 지금 이 저자가 하고 있는 14가지 묵상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평에 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철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그냥 걸으면서 저희들의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지고 또 반성하고 또 채워지면서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말이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네. 조금 더 강조를 주면 네네. 나를 만나고 그리고 나를 깨닫고 나와 세상의 모든 존재를 사랑하게 하는 길. 와, 이 걷기가 이게 굉장한 거네요. 네, 이제 걸으면서 네네. 내가 나의 생각과 욕망과 바램을 깨닫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또 역사 속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은 이제 걷기를 통해서 사고와 창작의 영감을 많이 얻어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책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걷기 습관이나 사례가 있었나요? 이게 걷기 습관이나 사례라고 보기보다는 여기 이제 우리 걷기 챕터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무상을 받아들이는 길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서 우리 전공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는 이걸 빨리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상태가 있거든요. 네. 일명 멜랑콜리. 우울과 무기력의 대표적인 예죠. 삶의 욕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는데 나만 불행해요. 근데 그 불행한 이유가 언제 이 세계가 망할지 모르고 언제 이 사랑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내가 무참해질지 모른다는 불안들, 뭔가를 할 의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병으로 인식하고 회복되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이러한 그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삶의 무상을 깨달아 느끼는 멜랑꼴리는 행복의 자양분이 된다. 아, 행복의 자양분이 된다. 우리는 삶의 무상이라는 건 이 네. 사람이 굉장히 큰 고통에 무력화되어서 그 다음을 노력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삶의 자양분이 된다는 거죠. 와, 왜 나만 불행해야 되고 나만 힘들고 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가 항변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네. 삶의 자양분이 된다는 거죠. 아, 이 말을 딱 접했을 때 멜랑콜리 환자들하고 얘기할 때 되게 절망할 때 힘이 되는 말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네네. 괴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저자가. 네네. 예. 제 괴테 소설들이 대부분 비극적 엔딩이잖아요. 그래서 괴테 소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소설 때문에 무상에 빠지며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오명을 썼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괴테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삶의 자양분으로서의 무상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저자의 그 제목과 네. 내용만을 본 거죠. 네. 그 내용 이면에 있는. 그래서 이 자양분으로 그래도 힘내고 살자. 왜냐하면 괴테가 있었던 그 시대에 전쟁이 있었고 기아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이런 아주 어두운 그런 세대에 자양분과 같은 글을 쓰셨을 텐데 네. 누구나 겪는 사랑에 대한 좌절과 인생에 대한 좌절, 젊은 시절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괴테는 어쩌면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기를 바라는 그 바람으로 쓰진 않았을까. 다만 그걸 쓰는 자신도 네. 계획하고 목적하고 쓴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공감한다라는 느낌으로 썼지만 네네. 이 무상도 인생의 자양분이 된다라는 거. 이게 걷기가 주는 그 인생의 철학의 아주 아름다운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와, 굉장하네요. 네. 자연 속에서의 걷기가 또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 치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걸을 때 도시도 걷기도 하고 또 자연에서 걷기도 하는데 도시 환경과 비교했을 때 자연 환경에서의 걷기는 어떤 심리적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우리가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죠. 네네. 대도시에서 도시 걷기를 할 때 네네. 우리가 오감을 중심으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자, 도시 걷기. 자, 눈으로 봅니다. 자, 어떤 색이 보이죠? 거의 회색이 많고 인공적인 색깔들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어떤 형체냐고 물으면 전봇대, 전깃줄. 하늘을 보는데 전봇대와 전깃줄이 풍경을 다 가리고 있어요. 자, 맞아요. 보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들리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도시를 걸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자동차 소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을 결코 편하게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네. 자, 향을 맡게 돼요. 자, 어떤 냄새를 맡게 돼요? 매연. 벌써 냄새가 나는데 확 느껴지잖아요. 네. 매연, 하수구 냄새, 네. 쓰레기 썩는 악취. 네. 그러면서 지나가는 그 도시는 밀집도가 높잖아요. 네. 되게 쩔은 땀 냄새라든지 그 쩔은 음식 냄새라든지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부드럽게 느껴지나요? 긴장되고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나요? 좀 긴장되죠. 네, 네네. 긴장되고 네. 복잡하고 네. 짜증도 동반하게 되죠. 네. 이게 촉감도
그죠? 되게 긴장한 촉감이잖아요. 아, 자, 오감을 중심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면서 나한테도 집중할 수 없고 무언가 중요한 대상에게도 집중할 수 없는 게 도시의 환경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자, 걸으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초록빛 나무들, 아니, 하늘, 그리고 뭐 바다 그런 것들일까요? 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꽃잎들. 보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아주 편해지겠죠. 네. 자, 그러면 심리적 차이 확연할까요? 안 할까요? 보는 거 하나에서만 해서도 네. 안정이 된다, 날 불안하게 한다, 아. 짜증나게 한다. 자, 그럼 이제 들리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숲을 걸어요. 뭐가 들립니까? 새소리요. 네. 그리고 그리고 동물들 울음소리, 네. 그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요. 네. 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소리들이 들려요. 네. 되게 다정하게 들려요. 아, 맞아요. 막 복잡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막 10개, 5개 이렇게 들리지 않잖아요. 한 개씩. 네. 그리고 같이 들리는 것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하모니라고 하죠. 네. 조화롭게 들립니다. 네네. 자, 그러면 향을 얘기해 볼까요? 자, 숲을 걸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향으로. 뭐 꽃향기, 풀향기, 음. 그리고 무슨 향기가 날까요? 근데 나무는 썩는 냄새도 향기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사람에게 느껴지는 체향은 네. 참 따뜻합니다. 아, 도시처럼 되게 부담스럽고 과하지 않거든요. 네. 네. 아유, 이렇게 명확한 답을 해주시다니. 아, 네. 근데 걷기와 명상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걷기를 명상처럼 활용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경험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가장 심플하게는 회의가 끝났어요. 네. 정말 열받았어요. 내려갑니다. 저희 식당까지 한 10분 정도를 걷게 돼 있거든요. 네. 이 모든 분노가 걸으면서 아, 그게 혼자 걷기가 아니라 네. 옆에 동료들하고 물론 표현을 하죠. 네. 이 회의 왜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무슨 회의가 회의 논제는 1분만 다루고 이 59분이 그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서 이 회의를 1시간 동안 왜 했는지 모르겠다. 말로 표현하지만 내 몸이 걷고 있거든요. 아, 자, 그러면 네. 걷는 내 걸음들이 나를 순화를 시키더라. 아, 자, 걸으면서 나를 되게 용감하게 해서 네. 회의 때는 얘기 못했던 사소한 이야기들을 아주 편한 동료와 함께 네. 네. 진솔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나 미치는 줄 알았잖아. 뭐 이런 거. 네. 그때 네가 워워하지 않았으면 난 네. 돌발적으로 뭔가 할지 몰랐어. 이러면서. 근데 그 상황을 걷는 그 나의 걸음과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내 옆에 있는 신뢰로운 내 동료 네. 네. 들과 함께하며 이게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걸으며 신뢰감 있는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긴장을 했고 순화가 되지 않으니까 꽉 막혀 있던 심신의 상태가 풀리니까 식사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아, 처음에 회의장을 나왔을 때는 네네. 못 먹을 것 같다. 아, 막 머리도 어지럽고 네네. 막 공기도 안 좋았고 네. 내용도 너무 불편했는데 일단 바깥으로 나와서 왜 대학 캠퍼스는 일단 자연들이 정말 이쁘잖아요. 네네. 딱 한 발을 땅에 내딛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죠. 아, 네, 제가 격분했고 격노했고 너무나 힘들었던 나의 감정들이 네. 걷고 신뢰로운 동료가 함께 얘기를 하니 5분 정도 정리되고 나선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나무 향이 너무 좋다. 네. 풀향이 이렇게 진솔하게 느껴지는 건 어제 비가 와서이지 않을까.
아, 그 자연을 예찬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 진짜 일상의 한 단면을 너무 명확하게 잘 얘기해 주셨네요. 아, 그 명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제가 명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삶의 그냥 그 삶 자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네요. 우리가 통상 명상을 얘기하면 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네, 눈을 감고 네, 네, 나 자신에 집중한다 네, 네, 라고들 생각하는데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성당 피정하고 교회에서 하는 수련 네,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그런 수련 과정도 다 체험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하는 거를 부처님의 존재를 존중은 하지만 네, 그분이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네. 그럼 108배는 운동이거든요. 아,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을 한다라는 게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수용한다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존재 안 하니까 그냥 운동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108배를 하고 제가 불교 그 명상과 개솔직 명상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네, 그런 신앙 명상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전통적인 명상에는 우리가 한 파트로 알고 있는 눈 감고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거 이외에 네, 걸으면서 하는 명상도 있고요. 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는 명상이 있더라고요. 네, 중국 사찰을 갔더니 깨달음에 이르는 500가지 난상이 있는 절이 있었어요. 아, 네, 네, 어떤 분은 아궁이에 불만 지폈는데 평생 아, 어느 순간 깨달으신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 빗자루를 들고 평생을 빚을만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으신 거예요. 네, 우리처럼 뭔가를 배우고 노력하고 스승에게 사사를 받고 책을 읽고 뭔가 내가 누구인가 알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은 내 일상만 그냥 누리면서 일상에 집중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닫는 500가지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아, 모든 것이 명상이더라. 아, 그러네요. 단 온 마음으로 음, 이것을 누리는 사람에게 정말 진정 큰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나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행하는 그 순간에 그 깨달음이 온다는 그 구절을 보면서 명상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거구나. 우리가 앉아서 집중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시네요. 아, 그 나한 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네, 굉장한 깊이 있는 그런 시각이신 것 같아요. 네, 책에서는 이제 걷기가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걷기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거나 예술 활동에 연결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희 미술치료에 네, 랜드아트라는 그 미술 표현의 부분을 네. 미술치료와 접목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독일에 가서 한번 체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튜빙헨 대학교가 네, 성인 미술치료반을 학부에서 4년제를 운영을 하고 저희가 연수받고 왔는 그 다음에 미술치료 석사과정 오픈을 허락을 받았다라고 그 학장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주셨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면 랜드아트, 이제 걸으면서 자연을 체험하는데 그게 창의성하고 연결되는 걸 실제로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예, 네, 그냥 걸어요. 네, 무심코 걷다가 내 눈에 유독 들어오는 사물이 있으면 네, 그것을 가져와요. 네,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창작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멤버가 한 10명 정도 출발을 해요. 네, 그들의 준비물은 돗자리와 넉넉한 물, 그 네.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왜 그 숲에 오후 3시 이후가 되면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네, 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겉옷들, 네, 뭐 머플러들, 그 배낭에 메고 네, 네, 간단한 요깃거리 배낭에 메고 숲을 나가요. 네, 네, 같이 걷다가
아, 저는 여기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소개를 하고 앉아요. 그리고 리더는 그 위치를 기억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쭉 걷다가 또 한 명씩 한 명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각자 작품 활동을 하고 그리고 리더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요. 아, 네. 네, 거기서 이제 리더도 자기 작품 활동을 하고 작품 활동한 것들을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정 시간을 보내고 나서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웬만큼 작품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멤버들이 다시 모여서 각자 표현한 작품들을 같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듣거든요. 네. 난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나무 밑에 보니까 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 이 잎들을 모아서 나의 느낌대로 영감대로 꾸며보았다. 완성하고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 그래서 난 이걸 이렇게 명명했고 이 작업의 과정에서 난 이걸 느꼈다를 동료들에게 들려주거든요. 네. 동료들이 궁금한 거 묻고 서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네. 또한 자기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랜드아트를 활용한 야외 미술 치료를 네네. 실제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예, 이처럼 걷기는 이제 감정 정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걷기를 통해서 감정 조절이나 내면의 감정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희가 많이 걸으면서 감정 조절이나 내면의 감정을 저도 만난 적이 있지만 제가 영화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데 네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네. 확 열받았는데 걸으면서 풀었던 얘기를 네네. 제가 이미 하나 했기 때문에 네네네. 또 제 경험보다는 포레스트 검프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이 포레스트 검프 뭘 하는가 하면은 걸어요. 뛰는군요. 네. 그냥 무조건 뛰다 보니까 네네. 어느 날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나한테 쌓여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풀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그냥 그 사람이 왜 뛰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네. 추종해서 같이 뛰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뛰는 걸 멈추고 그냥 돌아서니까 네. 갑자기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무작정 걷다가 네. 어느 순간 걷다 보면 내가 왜 걸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감정이 다 해소가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네. 내 속에 쌓인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디에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네.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네. 스트레스에 완전 환몰이 되었을 때, 네. 도저히 마음 정리로는 되지 않을 때 몸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몸을 움직인다는 게 도저히 내가 너무 꺼려서 못하는 움직임은 힘들단 말이에요. 뭐 네. 뛰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랬을 때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처음 시작하는 게 상당히 쉬운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걷다 보면 뭐 발목이 아프거나 발이 아프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걷는 요령을 또 옆에서 가르쳐주면 네. 오래 걷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원래는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방법이 없어서 걸었는데 나중에는 걷다가 이 분노보다는 신경 쓰이는 하나 둘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순화되었다는 거거든요. 아픈 발목을 케어하기도 하고 뜨거운 발바닥을 케어하기도 하고 저린 다리를 케어하기도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 만족이라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서 내 몸을 활용하면서 처음에는 몸이 힘들어지니 감정을 걷는 사이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머리로 풀 필요도 없고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러자면 엄청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스페인의 유명한 산티아고 슬로길이라든지 오래 걸었을 때 오는 네네. 자연스러운 현상에 네네. 나를 맡겨놓는 거거든요. 와,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굳이 장소를 낯선 네. 환경으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아주 네. 급박한 상황이고 나한테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네. 이 무작정 걷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걸 뭔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무작정 걸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그냥 해결되어 있는 걸 발견하는, 이거 진짜, 교수님이랑 얘기하니까 너무, 너무 쉽게 또 아주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네, 그래서 혼자 걷기를 네, 꾸준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네. 걷기 멘토가 함께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또 책에서는 걷는 행위가 말씀하셨듯이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걷기가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여기에도 걷기 멘토, 네. 건강하고 또 그 사람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걷기 멘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혼자 걷기를 막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 혼자 걷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고 걸으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취가 있을 때까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혼자 걷기가 가능하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 혼자가 낯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네. 이런 분들은 첫 번째는 주변에서 나랑 같이 걸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네. 이게 1번이고요. 네. 이제 2번은 주변에 그런 사람을 선뜻 떠올리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상담자 중에 걸으면서 상담해주는 분들을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네. 앉아서 상담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좋은 자연 속에서 함께 걸으면서 그런 네. 이야기들을 편안히 나누다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만약에 혼자 걸을 수 있는 분들 함께 한다라는 걸 잘 못하고 나 혼자 하면 좀 빠르다. 나 혼자 하면은 성취력이 더 높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걷다 보면 자연은 아픈 내 다리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과 딱 앉을 수 있는 의자 바위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를 때쯤에는 진짜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있는 그런 깨끗한 그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변에 나한테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체험해 나가면서 혼자 걷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혼자 걸으면서 만나는 자연 속에서 혼자 걸으면서 만나는 많은 우연 속에서 이런 그 긍정적 인간관계 또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네. 그런 긍정적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혼자 걷기가 불가능한 분들이 멋진 멘토와 함께 걸으면서 그 사람의 걸음걸이와 그 사람이 그 어려움과 곤란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주는 온정과 배려를 경험하면서 같이 걸었을 때 나 이거 정말 고마웠다 라는 거를 일상으로 돌아와서 누군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네. 그걸 캐치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나 걸을 때 목이 참 말랐는데 우리 멘토가 걷다 보면 목이 마를 것 같아서 좀 물을 준비했는데 선생님 것도 제가 준비했어요 하고 2병을 꺼내놨을 때 너무 고마웠. 그리고 일상을 왔는데 아침에 커피를 주문하면서 누군가도 나처럼 커피를 좋아하겠지 해서 2병을 샀대요. 네. 그래서 갔더니 나 출근하다가 급하게 와서 커피를 못 샀네 하는 친구가 있더래요. 네. 그래서 그 동료에게 내가 마침 2병을 샀어요 하고 하나를 줬을 때 그 행복해하는 미소가 네. 평소에는 오지랖이라고 또 괜히 핀잔 듣는 거 아닐까 생각했던 게 그냥 한순간에 해소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드릴 질문은 저희 순례길 학교에서도 이렇게 걷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같이 웃으면서 또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희 이제 순례길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걷고 나서의 마음의 행복감이나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고 또 다음 여행도 기대가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다음에 네, 또 긋고 싶다, 네,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순례길 학교를 잘 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좋은 영향이라고 하는 건 좋은 사람, 아, 좋은 사람. 그리고 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아, 했던 노력. 네네, 맛있을 때도 있었고 기대치를 못 미칠 때도 있었지만 네네, 이게 좋은 사람하고 진짜 걸어서 네, 배를 비우고 속을 비우고 네. 배고픈 상태에서 먹던 음식은 어떤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니 별 기대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왜 가려고 했던 식당 못 가서 아무 네, 식당을 갔을 때 네. 맛있으면 너무 행복했잖아요. 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네. 함께 하면서 아, 함께 극복한 그 상황 속에서 만나는 선물 같은 인연들이 아마 기쁨이 아니었을까? 자, 아, 근데 이제 한 가지 네네, 저희가 그 웃자고 하는 진실을 하나 얘기하면 네네, 아까 고니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네, 순례처럼. 네네. 순례처럼은 느리게 걸어야 되거든. 네, 이게 시간 안에 단일로 끝내자는 이 네, 기차 시간 딱 예약돼 있고 네, 버스 시간 예약돼 있고 그러자면은 네. 이제는 순례는 가고 없어요. 그 아, 시간 안에 그러네요. 도착을 해야 그 네, 차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근데 이게 또 네,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렇게 시간 맞추기도 우리 네, 성공했다 네, 탔네 라는 성취감을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네네, 1박 걷기 할 때는 네. 솔직히 몇 시까지 가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진짜 느리게 걷기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아, 않을까. 느리게 걷기. 교장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이 느리게 걸으셔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무작정 네, 도착하자, 찍자, 몇 시까지 가자라는 네, 거에 1박을 하면서 네. 느리게 걷기. 아, 그것도 한번 진짜 도전해 볼 만한 걷기 같은데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식당에 6시까지 가야 되는데 네, 도저히 6시까지가 안 되는 상황들이 왔을 때는 네, 1시간 전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너무 멀리 나와서 그 네. 시간으로는 가기 힘든데 혹시 조정이 가능한가요? 정도의 한번 도전 정도는 아, 해봐서 우리한테 정말 네, 느리게 걷기와 네. 순례의 의미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우리가 아, 제때 도착하는 네네, 성취감만큼 네네. 또 색다른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을 아, 합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키칠러는 걷기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또 자유를 회복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걷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거나 삶의 균형을 찾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뭐 단체에서 걷기를 되게 많이 하죠. 네네. 혼자 걷기나 네. 아니면 파트너 걷기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나한테 SOS를 하거나 네. 아니면 연애나 데이트 할 때 보통 이런 걷기를 하게 되는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는 건 이런 것 네. 같아. 아주 평범한 것 같아요. 아, 나와서 걸으니까 너무 좋다. 네. 이 좋은데 이걸 왜 이렇게 자주 못하지? 네. 1년에 한 번도 겨우 하는데 음, 시간. 네네. 나오니까 좋다. 네. 공간. 공간.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각을 얻거나 삶의 균형을 찾나? 맞죠. 일만 했잖아요. 네. 일만 한 나한테 이거는 마땅한 선물이고 네. 이 선물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때로는 매주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아, 새로운 시각 네네. 나한테 선물로 주는. 그러면 음, 일에 치우쳐 있는 나의 일상이 네네. 쉼과 휴식과 균형을 잡아가면서 네. 오히려 일을 쳐내느라 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네네. 그런 생각들이 쉬면서 역시 노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구나. 아, 삶의 균형도 가져지고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가져지고 네. 아, 나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네. 일만 즐기는 사람이 아니네. 음. 일만 즐기는 사람도 이렇게 적당하게 노니까 업무에 도움되는 아이디어도 나고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새로운 영감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하고 대화 속에서. 음. 그리고 몸이 깨어나고 생각이 깨어나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오고 네. 노는데도 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와. 아, 놀면 내 일이 멈출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놀았더니 일이 10배로 더 다 된 거죠. 아. 내가 혼자 했어야 될 일을 도와주는 동료가 생겨나고 네. 감히 일 속에 함몰되어 있을 때는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네네. 업무에 내가 원할 때 쉴 수 있도록 해놓은 네. 거는 결코 자원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아. 적절하게 일하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쉬는 분들이 쉬면서 업무에 도움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열린 공간에서 만난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서 네. 솔루션 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기술적 어드바이스나 아니면 그 사람 대화 속에서 내가 답을 찾는 네.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네네. 능률적으로 구조를 해놓은 거예요. 아.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네네. 싶을 때 노는데도 네네. 월급은 몇 배로 주는 작전.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제목도 또 부제목들도 쉽게 적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낀 부분도 많았는데 네. 교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이 책이 내용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철학자의 걷기 수업에서 교수님께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던 철학적 개념이나 문장이 있다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냥 흘릴 수 있는 건데요. 네네.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불리우는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네네. 우리는 내가 난데도 네. 나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이걸 알게 된 거는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자신을 잘 모르더라고요. 아,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걸 좋아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지, 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뭔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잘 모르더라고요. 아, 그걸 몰라서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네. 다른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자신을 만나고 내가 뭘 해야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자기 삶의 균형을 찾아가더라고요. 아, 상담을 통해서요. 네. 어떤 부분을 짚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뭔지, 네.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일은 뭔지, 내 행복에 대해서 필요한 건 뭔지, 내 행복에 대해서 필요한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스킬은 뭔지, 네. 그 네 가지를 답을 하고 나니까 네. 알던데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걸 말로 물었을 때 연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 네.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네. 나눠를 활용하기도 하고 네. 콜라주를 활용하기도 하고 네. 그림 카드를 활용하기도 하고 네. 최근에 개발한 기법인데 명화를 활용을 해요. 오, 화가 네. 중에 네. 가장 힘들고 고난이 컸던 인생을 살았던 화가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린 그림들을 골라서 힘듦에 대한 샘플을 만들고 네. 인간의 행복을 밝은 빛으로 빨간색으로 너무 행복한 장면으로 그렸던 화가들의 그림만 모아서 네. 행복을 만들고 그 화가들의 네. 그림 중에서 행복에 필요할 것 같은 우리 인간이 욕망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명화를 선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밝은 그림들을 모아서 내 행복에 필요하지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것들의 카드를 만들었어요. 명화 카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죠. 그냥 파워포인트로 아, 네. 그림을 넣어서. 네. 자, 그래서 그 명화들을 다를 열거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거 한 서너 장 정도를 열거를 하고 네. 가장 힘들어 보이는 상황을 한번 골라봐라 했더니 네. 그걸 고르고 그림과는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네. 일반 카드를 골랐으면 나의 활동의 의미가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을 텐데 네. 명화로 하다 보니 내 인문학적 소양이 올랐다라는 기분이 들더래요. 네. 너무 유명한 명화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뭉크의 절규. 네. 그걸 고른 내담자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골랐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고른 그 본인의 생각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게 뭐로 네네. 보였냐.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소리치는 사람으로 들리더래요. 네. 제목은 절규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네. 제목이 표시 안 돼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음. 절규하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이 절규인데요.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왜? 내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푼 것처럼 네. 정답을 맞춘 것처럼 아, 이 사람이 왜 절규하는지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다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내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더라.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TET라는 주제 통각 검사라 해서 투사 검사가 있거든요. 네. 그림 카드를 활용하는 이 사람의 절규하는 바로 전 장면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했더니 자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카드 이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물었더니 해결되지 않고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모든 게 누구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흘러서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된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해결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어요. 감정을 얘기했고 사건을 얘기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후기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멋진 직업과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만 바꾸면 되더래요. 처음에는 나는 바뀔 준비가 있는데 내 주인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상황은 해결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실천하면 되더래요. 네. 이렇게 간단한 거를 나는 왜 10년간 고민했는지 모르겠대요. 말로 푸는 것과 네. 뭔가 단서를 두고 그 단서를 설명하면서 내 속에 있었던 창의성이 올라온 거죠. 네. 자, 그러한 과정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 명화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걸으면서 네. 이 풍경에서 내 눈에 가장 들어오는 게 뭐냐? 자연 풍경 안에서 네. 도시에서 걸으면서 네. 이 도시 장면에서 가장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환경에서 나의 의미 부여를 찾아 나가면서 걸으면서 왜냐하면 걸으면서 하면은 내가 훨씬 더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고니님이 질문하신 네네. 이 상황이 더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임지영 교수님의 철학자의 걷기 수업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철학이 이렇게 일상생활처럼 쉽게 다가오는 건 정말 굉장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걷기를 통한 삶의 철학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나고 이해하고 행복해지는 그 시간을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응원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걷는다는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저 발을 옮기는 단순한 동작인데 그 안엔 생각이 자라고 감정이 흐르고 또 삶이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알베르트 키칠러의 철학자의 걷기 수업을 따라 수많은 철학자들의 발자취를 걷고 또 그들이 길 위에서 만난 사유의 빛과 침묵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잘 걷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빠르게 나아가는 것보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 삶이 버거울 때, 머릿속이 복잡할 때, 또 어떤 결정 앞에 멈춰 설 때, 우리는 책을 열어도 좋고 길을 걸어도 좋습니다. 책과 걷기,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조용히 우리를 기다려주니까요. 오늘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길 하나를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문득 책 한 권이 생각나고 한 문장이 떠오르고 또 그 문장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길목에서 또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 영화 걷기 좋은 날 OST에서의 브리즈를 들어보겠습니다.